해경궁 홍씨는 영조의 차남인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어머니로 조선의 왕세자빈이자 추존왕비였으며 대한제국의 추존왕후였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본가는 풍산으로 영환이 홍주원의 후손이었으며 홍주원의 부인이 선조의 딸 정명공주였기 때문에 가문 자체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1738년 6월 18일 홍봉안과 한산부부인 이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홍봉안은 해경궁을 낳기 전날 밤에 자신이 검은 용이 나오는 태몽을 꾸게 되자 가문을 빛낼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딸이 출생을 하자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성 방송방 거평동에 있던 외가에서 해경궁을 낳게 되는데 당시 조선시대 여인들은 친정에서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해경궁은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더불어 글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보이게 되는데 할아버지인 홍연보는 손녀의 재질이 범상치 않음을 알게 되면서 더욱 아꼈다고 합니다. 이후 해경궁은 학구적인 분위기의 가풍 속에서 그 재능을 꽃피우는데 이는 후일 한중록의 지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조는 생전의 어머니 해경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자군께서는 젊어서부터 한 번 보거나 들으신 것은 종신토록 잊지 않으셨으므로 궁중의 고사로부터 국가의 제도, 타성의 시족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지 못한 바가 없으셨다. 내가 혹시 의심스러운 바가 있으면 질문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질문하였을 경우 역력히 지적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니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한종록에 의하면 해경궁의 집안이 가난하였으므로 언니를 시집 보낼 때와 자신이 출가할 때 혼수품이 넉넉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조판서를 지낸 할아버지 홍연보 생전에는 집안 형편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경궁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산으로 유명했던 정명공주의 후손이자 대대로 높은 관직에 있던 명문노론 가문이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건 의아한 일인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재산을 큰할아버지인 홍석보가 대부분 다 물려받아서 할아버지인 홍연보에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윗대에도 형제간의 갈등이 종종 보이는데 아마도 장자 상속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경궁이 태어난 해에 23살이었던 홍봉안은 성균관 유생으로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2달 뒤에 그는 성균관 진사신분으로 송시열과 송중기를 문묘에 배양하자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의 상소를 영조는 그리 달과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상소가 불만이었던지 영조는 곧바로 성균관 유생들의 출석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로 인해 유부남인 이유로 상대적으로 출석 점수가 낮았던 홍봉안은 5년간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아 과거응시를 금지당합니다. 규정은 2년간의 자격정지였지만 영조는 괘씸했는지 특명을 내려 5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에 사돈지간이 될 홍봉안과 영조의 출발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5년간의 자격정지와 아버지의 죽음으로 3년성을 치른 홍봉안은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 채 8년이라는 긴 공백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743년 9살이 된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그해 봄 유교의 성인식인 관례를 치르게 됩니다. 비록 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관례를 치름으로써 사도세자는 공식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세자는 관례 이후 성균관을 참배하는 것이 순서였기에 그는 관례 직후에 부친인 영조와 함께 성균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이 성균관 장의의 자격으로 영조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 홍봉안의 나이 31세, 영조는 50세였습니다. 그를 인재로 생각한 영조는 2달 뒤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알성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영조와의 기대와는 다르게 홍봉안은 시험에서 떨어지지만 영조는 홍봉안이라는 인물에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후 영조는 그의 딸을 세자의 배필로 결정하였고 그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는 해경궁 집안이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일어난 일로 이를 계기로 그의 집안은 극적으로 반전하게 됩니다.
1743년 7월 18일 사도세자의 혼례를 위해 세자빈 간택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의 간택단자가 거두어진 숫자는 79장이었습니다. 간택단자를 제출한 사람들 중 일부가 부모상을 비롯한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세자의 배필을 뽑는 3간택 중 첫 번째 간택에서는 약 60여 명의 처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는 내노라 하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간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영조의 뜻으로 세자빈은 해경궁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초간택 때 뽑힌 8명이 면접을 보기 위해 궁으로 입궁했을 때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와 세자의 누나인 화평공주가 간택 자리에 가기도 전에 해경궁을 불러다가 안으며 예뻐했습니다. 또한 궁궐에서 선물을 주었는데 그 받는 모습을 보고 예절 교육까지 시킬 정도였습니다. 이후 해경궁이 재간택에서 1등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까지 그녀의 집으로 몰려왔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해 11월 최종 3간택이 끝나고 해경궁이 최종 합격되었으며 곧바로 세자빈 교육을 받으러 입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친정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조상인 정명공주가 사용하던 물품들이 혼수로 들어와 이를 기이하게 여겼는데, 그중 병풍에서는 해경궁의 태몽에 나타난 검은 용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고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해경궁은 2달 동안 어의동 별궁에서 세자빈 수업을 받았는데, 이때 영조의 특명으로 아버지 홍봉안이 그녀에게 소학, 내운, 어제운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혼례식은 1744년 1월 11일에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동갑내기였던 사도세자를 따라 창덕궁에서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둘 다 10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딸의 혼인 당시 대과에 합격하지 못하고 말단관직에 머물러 있던 홍봉안은 왕실과 혼인을 맺으면서 그렇게도 바라던 문과 전시에 합격하게 되었으며 후일 영의정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10살의 어린 세자빈은 궁궐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궁궐에는 심성곱고 예의 바른 그녀를 이끌어주는 실질적인 시어머니 영빈이 씨와 시누이들인 화평, 화엽, 화한옹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화평옹주는 영조와 영빈이 씨 사이에서 태어난 1남 6녀 중 맏딸로 남동생 사도세자의 든든한 후견인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큰 힘이 되는 시누이였는데 시아버지 영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실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것과는 별개로 세자빈으로서 해경궁의 궁궐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편인 세자와 함께 궁궐 어른들에게 문안인사를 가야 하는 일로 하루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그녀가 새벽까지 준비해서 쉽지 않은 궁궐 예법을 정식 예복을 입고 날씨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한다는 건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궁궐 생활을 막 시작하여 매사에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세자빈과는 달리 세자는 태평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침 준비를 일찍 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는 어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를 갈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세자는 정해진 시간에 나온 적이 없었기에 해경궁은 어찌 세수가 저리도 더딘가 하고 원망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달픈 생활이 적응되어 갈 무렵 세자 부부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화평옹주가 난상 끝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인 화평옹주가 죽자 영조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통곡했고, 영조의 과도한 슬픔은 곧 세자 부부의 인생에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화평옹주가 세상을 떠난 뒤 다음해 15세가 된 세자 부부는 세자빈의 성인식을 치르고 비로소 합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설레던 성인식 날, 갑자기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공표합니다. 영조는 자신의 체력이 약해져서 정양이 필요하다며 왕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하도록 명하는데, 사실 이것은 영조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자에게 당시의 전국 운영을 익히게 하려는 목적이 더욱 컸습니다. 특히 노론과 소론의 첨예한 대립 속에 왕위에 오른 영조는 당파 간의 정치 세력의 균형을 꾀한 탕평의 정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왕세자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전국을 운영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기간은 1749년에서 1762년까지로 이는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긴 13년에 걸친 대리청정이었습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궁은 큰 충격을 받은 채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태길일에서 치러진 공식적인 행사였기에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렇게 좋은 날에 시아버지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었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세자는 당장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있는 대전으로 가서 대리 청정 업무를 봐야 했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했던 영조는 특정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심한 아버지였고, 특히 사랑하던 딸 화평공주가 죽은 뒤로는 의지해야 할 아들인 세자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사실 영조가 4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총명하여 아버지 영조의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렇게 총명한 세자에게 화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합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세자를 생모 영빈이 씨와 떨어뜨려서 영조와 대립한 것으로 알려진 선혜영 씨가 살았던 저승전에 머물게 하고, 경종과 선혜영으로 모시던 궁인들로 하여금 세자의 시중을 들게 한 것입니다. 저승전은 1730년 경종비 선희왕후가 죽은 후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으로, 근처에는 경종의 생모 희빈장 씨가 머물면서 인현왕후 민씨를 저주한 것으로 유명한 취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이러한 취선당을 소주방으로 삼아 세자를 위한 음식을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후일 해경궁 옹씨는 한중록에서 이러한 상황이 남편을 망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를 품에서 떨어뜨려 불길한 곳에서 키우게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영조는 선왕을 모시던 궁인들로 하여금 세자를 모시게 하여 유일한 아들인 사도세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신이 경종을 죽였다는 독설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왕의 궁인들은 워낙에 친소로운 성향이었고, 영조의 뜻과는 다르게 동궁에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한중록에 따르면 그들의 리더격인 최상궁과 한상궁이 원흉이라고 언급하는데, 그녀들은 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를 업신여기고 헐뜯어서 세자와 멀어지게 했고, 공부를 게을리하게 만들기 위해 세자에게 병정놀이를 가르쳐 놀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궁의 궁인들이나 세자 시가원의 기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던 것이 승정원 일기에 나옵니다. 이를 한 영조는 매우 분노하였으며 몸소 저승전까지 가서 사도세자에게 꾸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를 담당한 최상궁과 한상궁에게 호된 형벌을 내리고 궐 밖으로 내치라는 어명을 내렸으며, 결국 최상궁과 한상궁은 형벌을 받다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영조로부터 극심한 불신과 꾸중을 받았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도세자는 정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을 자식들을 여러 보게 됩니다. 해경궁은 사도세자와 합방했던 해인 1749년 말에 임신해서 이듬해인 1750년 8월 16세의 나이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바로 의소세손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비나 세자빈이 대통을 이을 아들을 출산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그것도 첫 아이가 아들인 경우는 더욱 드문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과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지만 영조는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첫 손자였고 다다음 때를 이을지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아들을 낳다 죽은 딸 화평공주를 생각하며 오히려 슬픔에 젖었습니다. 의소세손을 낳은 달이 바로 영조가 지극히 사랑했던 딸인 화평공주의 3년상이 끝나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영조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의소세손이 계속 홀대를 받게 되자 사도세자는 나 하나도 견디기 힘든데 이 아이는 어떨꼬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영조는 어느 순간부터 세손을 예뻐하기 시작하는 변덕을 부리는데, 이 상황이 너무 극적이었는지 이와 관련한 야사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영조가 의소세손의 어깨에 있는 푸른 점과 배에 있는 붉은 점을 보고 놀라며 화평공주도 여기에 점이 있었다며 이 아이는 화평공주의 환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였는지 의소는 태어난 지 10달 만에 차차기 대를 이을 세손으로 책봉됩니다. 그러나 고모의 환생이라던 의소세손은 요절한 한을 풀기는커녕 안타깝게도 두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경궁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됐지만 그녀의 몸에는 새 생명이 잉태해 있었습니다. 봄에 의소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가을에 둘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세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언제 다시 왕통을 이을 후사를 볼 수 있을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의 아들이 태어나자 다들 반색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영조도 크게 기뻐했으며 내가 참으로 나라의 공이 크다 라며 해경궁을 칭찬했습니다. 이후로도 해경궁 씨는 출산을 거듭하면서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게 되는데 1750년 의소세손, 1752년 정조, 1754년 청영궁주, 1756년 청성군주 이렇게 2년 터울로 4명을 낳고 더 이상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사도세자의 병증이 심각했기에 그녀가 자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1757년에 세자의 편이었던 대양대비 인원왕후와 영조의 왕비인 정성왕후마저 승하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세자의 곁에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중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영조는 수시로 세자에게 면박을 주었고 세자의 우라증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영조와의 불화로 세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가 사람들을 100명 이상 죽였다고 전해지는데 그 첫 사건이 바로 내강 기만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내시 기만체를 밀고자로 의심하여 그의 머리를 베어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들고 다니면서 내인들에게 돌려보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입니다. 실록에는 이날 죽은 궁인이 6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해경궁은 두려워 말리지 못하고 남편의 살해 행각을 힘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세자는 발작이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세자가 해경궁에게 아버지 영조와 같은 궁에 살 수 없다며 영조의 거처를 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옮길 수 있게 힘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해경궁에게 바둑판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후 화평옹주 사후 영조의 사랑을 받았던 화한옹주가 오빠인 사도세자의 부탁을 듣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영조는 딸의 말을 듣고 경희궁으로 옮기게 되지만 바둑판에 맞아 눈이 부은 해경궁은 창덕궁을 떠나는 시아버지에게 차마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도세자는 1760년 이후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자는 일반 불안장애,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를 겪었는데 이때부터는 정신분열증으로 헛것까지 보게 됩니다. 해경궁은 경진년 이후로 세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기억할 수조차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 1761년 1월에는 자신이 사랑하던 후궁인 빙해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1762년 김항고의 사주를 받은 나경원이 이러한 사도세자의 비행을 폭로하면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세자의 상태가 영조의 시해를 언급할 정도로 악화되자 어머니 영빈이 씨는 결단을 내리고 영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영조 앞에서 울며 세자가 병을 앓고 있으니 임금을 보호하고 종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대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세자에 대한 거취를 고민하던 영조에게 명분을 주게 됩니다. 아울러 영빈은 세손과 세손의 어머니인 해경옹 씨에 대해 반드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화가 세손에게까지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인 1762년 음력 윤 5월 21일 영조는 사도세자를 패하고 서인으로 삼았으며 곧바로 휘령전 앞에서 뒤죽 속에 세자를 가두어 죽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왕실 최고의 비극 중 하나인 이모화변입니다.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기 전 패서인을 했는데 여기서 패서인이란 세자를 폐위하여 평민으로 만든다는 의미였기에 그의 부인이었던 해경궁도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덧 28살의 나이가 된 해경궁은 자식들과 함께 눈물을 머금고 궁을 나와 안국동에 있는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영조는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려 세자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해경궁도 해빈이라는 비노를 받게 되면서 자식들과 함께 다시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해경궁에게 남은 희망은 아들을 잘 키워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손이 남편 사도세자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해경궁은 몇 개월이나 지나 만난 영조에게 저희 모자가 보전함은 모두 전하의 성은이로소이다 라며 원망과 비난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해경궁의 태도에 영조는 내가 너를 볼 마음이 어려웠는데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 아름답구나 라며 감격해합니다. 이후 영조는 해경궁의 효행을 칭찬하고 그녀가 사는 집에 가요당이라는 현판을 내렸는데 가요당이란 효성이 가득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아버지의 신임을 얻은 해경궁은 세손을 영조와 영빈이 씨가 주로 거처하던 경희궁으로 데려갈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는 영조의 곁에 세손을 두기 위한 것으로 영조와 세손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시켜 자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의 곁에서 살게 된 세손은 할머니 영빈이 씨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경궁의 계획대로 영조의 곁에서 세손은 인정을 받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어머니인 자신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764년 2월 영조는 사도세자의 3년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통성 확보를 위해 세손을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이는 영조가 자신의 후계자가 될 세손에게 죄인의 아들이라는 부담을 지어지지 않게 하려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10살의 나이로 요절한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에게 세손이 입적된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세손이 해경궁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손 또한 사도세자가 아버지가 아니게 되면서 바로 상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복을 벗으면서 세손은 통곡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뒤지에서 죽을 때보다 더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던 해경궁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해경궁은 한중록에서 다음과 같이 억울한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위에서 하시는 일을 아랫사람이 감히 이렇다 하겠냐마는 그때 내 심정은 망극할 따름이었다. 내가 이모년 하면 때 모진 목숨을 결단치 못하고 살아있다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이 일은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뿐인 아들이 왕통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일이었고 심지어 그 아들을 죽여달라고 고했던 이가 바로 자신이었으니 더욱더 괴롭고 가슴을 칠 일이었습니다. 1664년 7월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나는 달에 영빈이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빈이 죽자 궁궐 안에서 해경궁을 후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녀를 감시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뿐이었으며 심지어 남편과 자식 없이 궁궐 생활을 했던 화한옹주는 세손을 마치 자기 아들인 양 독점하려고 들었습니다. 영빈이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세손은 고모인 화한옹주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주의 편애를 받고 있던 화한옹주는 어린 조카인 세손을 잘 보살펴 주었지만 한중록에 따르면 때때로 도가 지나쳐 정조를 자신만이 소유하기를 원하였고 정조 주위의 모든 것에 질투를 느꼈다고 합니다. 화한옹주는 오빠인 사도세자가 죽은 뒤 아직 어린 세손을 옆에 끼고 살면서 음식부터 입고 신고 노는 것까지 죄다 챙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세손과 옹주라는 신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와 함께 겸상까지 합니다. 그나마 친어머니인 영빈이 씨가 있을 땐 어느 정도 행동을 자제했지만 그녀가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던지 더욱 조카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화한옹주의 조카를 향한 비정상적인 애정은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어린 세손인 정조에게 부담이 되었고 남편과 사별한 해경궁 씨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정조가 사춘기를 거치게 되면서 고모의 간섭이 싫었는지 그녀를 점점 밀어내면서 그 둘의 사이는 점차 멀어져 갔지만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해경궁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세손 정조는 영조의 후계자로 공표된 이후에도 왕위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1775년 영조가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자 하였을 때 화한옹주와 그의 양자인 정우겸 그리고 해경궁의 작은아버지인 홍인환 등의 거센 반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명했고 1776년 3월 세손이 대리청정을 수행한 지 3개월 만에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를 하면서 정조가 25세의 나이로 즉위하게 됩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당일 자신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천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의 추승 작업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는 해경궁의 궁으로 올리고 자공이라고 불렀으며 이어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장원이라는 존호를 올리게 됩니다. 해경궁은 왕의 어머니이자
당시 왕실 여인들 중 가장 연장자였지만 그녀 살아생전에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왕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조가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되면서 법적으로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조선왕실에서 왕의 정모를 일컫는 칭호인 자전을 쓰지 못하고 그 지위도 공식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조는 궁여지책으로 한 단계 낮은 자공이라는 칭호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영조의 계비인 왕대비 정순왕후보다는 낮고 중전인 효의왕후보다는 높은 대우를 하여 결과적으로 대비에 준하는 대접을 해서 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울러 1789년 사도세자의 무덤인 영원의 이름을 현부를 융성하게 높인다라는 의미의 혈룡원으로 바꾸고 이어 수원부 화산, 즉 현재의 경기도 화성으로 이장했습니다. 그러나 효도와는 별개로 정조는 외척 세력의 제거에 착수하여 정우경과 홍인환을 사사하고 그 외에 이들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도 처벌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외척 세력이었던 홍봉안 계열이 와해되었으며 이는 해경궁의 친정의 쇠퇴를 의미했습니다. 다만 홍봉안과 화한홍주는 정조의 외할아버지와 영조의 딸이라는 점에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어 정조는 홍봉안 세력을 공격하던 견제 세력, 즉 왕대비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기주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를 흑산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해경궁은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 채 2년이 안 되는 동안 작은아버지, 오빠, 아버지를 여의었고 심지어 동생이 침국을 당하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정조는 집권 초기에 왕실의 척과 그 주변의 권력을 빼앗아 자신의 친위 세력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홍구경이었습니다. 홍구경은 정조의 최측근으로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으나 왕실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제 누구도 정조의 왕권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공고해지자 그는 주변에 대해 서서히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경궁의 친정은 외척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며 정조의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정책을 지지하는 노론시파로서 사도세자의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던 노론벽파와 대립했습니다. 한편 정조의 유일한 승은후궁이자 가장 사랑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의빈성씨가 1782년에 문효세자를 낳게 되면서 왕실에 큰 경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효세자는 어린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의빈성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조는 크게 슬퍼하며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지만 왕실에 후계자가 없었으므로 몇 년 후 수빈박씨를 간택후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빈박씨가 1790년 6월 18일 순조를 낳게 되면서 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안도하게 됩니다. 이때 수빈박씨가 순조를 낳은 6월 18일은 순조의 할머니인 해경궁의 생일이었기에 더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해경궁은 젊은 시절부터 몸에 종기가 자주 나는 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모친이 부스럼으로 고통을 받자 내의원들을 물리치고 밤새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약을 발라주었으며 이런 효성에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정조는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경궁이 환갑이 되던 해에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 화성으로 향했는데 바로 이것이 정조의 화성행차입니다. 해경궁은 50년 만에 궁 밖으로 외출을 한 것이었으며 남편인 사도세자가 죽은 지 32년 만에 그의 무덤인 현용원에 간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의 8일가리 외출이 더욱 반가웠던 것은 이 시기에 정조가 외가에 대한 여러가지 혐의를 풀어줬기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가 형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얻은 보상이었습니다. 1800년 아들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11세였던 손자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순조가 아직 어렸기에 영조부이자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경궁의 친정은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순왕후의 친정이 바로 벽파의 핵심인 경주 김씨였기에 대왕대비는 벽파와 대립하던 시파를 와해하기 위해 1801년 천주교도를 처벌하는 신유박해를 일으킵니다. 이는 시파의 일부가 천주교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파는 핵심 세력의 다수가 유배를 떠나게 되면서 정권에서 축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경궁의 동생인 홍낙임도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사사됩니다. 이렇게 순조 초기에 해경궁의 친정을 비롯한 시파의 다수가 숙청되자 해경궁은 홍락임의 사사와 가문의 몰락이 자신으로 비롯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가문의 신원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들 정조와의 약속을 명분으로 순조에게 가문의 복권을 요구하기 위해 집필한 한중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해경궁은 자신의 가문을 복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1807년 순조는 할머니 해경궁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홍봉안의 증손자인 홍세주를 군직으로 출사시켰는데 이때 대사관이던 이심도가 시파와 벽파의 대립 원인이 바로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이라며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해경궁이 시금을 멀리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자 깜짝 놀란 순조는 이심도를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정순왕후 사후 사도세자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위기를 맞았던 벽파가 결국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홍세주의 출사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해경궁의 가문의 복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814년에는 해경궁의 팔순을 기념하여 동생 홍락임 또한 복관이 됩니다. 가문이 복권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해경궁은 1815년 12월 15일 81세의 나이로 사연 많은 삶을 놓아두고 창경궁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순조의 양통은 효장세자와 정조를 잇는 것이라 하여 손자 순조는 한 등급 낮은 상복을 입게 됩니다. 해경궁의 시효는 헌경으로 결정되었으며 1816년 3월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능원에 합장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고종은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환으로 1899년 사도세자와 해경궁을 장종과 헌경왕으로 추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궁의 딸인 청영공주와 청성공주는 각각 청영공주와 청성공주로 추존됩니다. 한 달여 후에 고종은 태조와 자신의 직계 주상인 장종과 정조, 순조와 익종을 황제로 추존하면서 해경궁을 헌경의왕으로 추존합니다.